그다음 정현보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신 분이 이제 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많고 대구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의 난양 공대의 교수로 있는 정현보라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그 타이틀이 좀 잘못 나왔더라고요. 제가 부총장 아닙니다. 같이 부총장을 하기에는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부학과장을 맡고 있고, 제가 영어로도 뭐 곧잘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만 오늘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국어로 이제 그 발표를 할 건데. 안타깝게도 제가 발표 준비를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영어로 보셔야 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령화 사회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와 같이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이 노령화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스마트 에이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하는 연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뭐 스마트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핀텍이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든지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화기나 다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주 소액 결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런 스마트 이코노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있겠죠.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와 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이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스마트 피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게 노령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몸에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옷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 같은 데서 보는 것과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그런 거 입게 되면 우리가 들지 못한 아주 무거운 그런 짐들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그 힘센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이런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 리빙이라는 거는 뭐 스마트 홈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미리 집에 히터를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켜지 않아도 집이 알아서 내가 오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히터를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센서들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집에 스마트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불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그 독거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그거를 미리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응급차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스마트 리빙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을 모니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수동적인 대처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비용들을 저희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논의들이 약간 기술이 우선이 돼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일이 추진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게 과연 뭔가,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을 무조건 사용하는 게 과연 스마트 시티인지, 우리가 이 스마트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현명한, 똑똑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새로운 기술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인지, 아니면 이 오늘 포럼 주제에 맞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주도가 아닌 인간 중심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 변화에 따라서 그 시티 안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각 도시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이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죠.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과 같이 이제 저희가 미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 페어라 해서 스마트 시티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페어가 있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성 알파시티, 저도 이제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해보고 알게 됐는데 2015년부터 이미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준비를 했었고, 이제 수성 알파시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논의에 그치고 한두 번 어떤 실험을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걸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시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나가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싱가포르하고도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교육과 의료와 또 어떤 그 교통과 또 파이낸스 부분과 이런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여기의 핵심은 이 각각의 변화가 아니고 이 분야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영어로는 seamless한 그런 커넥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이게 어떤 각각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연계된 개체로서 사람들이 이 편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서 그런 수성 알파시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 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고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돼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이 미래 준비 지수라고 할까요? 네, 그 랭킹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기 10위권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이 미국을 제치고 이제 첫 번째 국가로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사실 인구가 이제 500만밖에 안 되고 국가이자 도시이고 그 사이즈로 보면 서울시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런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직접 생활과 접목시켜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접근 방법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하고도 조금 일목상연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이 여기 이 지수에서도 얼마 전에 1등을 했지만 또 한 가지 1등을 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그 프린트에 그 발표 자료가 나갈지 모르고 여러분들께 퀴즈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잠깐 보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여기 이 그래프의 타이틀이 뭔지를 지워놨거든요. 이 그래프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X축을 보시면 숫자들이 있죠. 1800, 1900, 2015 이런 숫자가 있고 Y축을 보면 20, 30, 40, 60, 70 이런 게 있고 색깔이 다른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 그래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혹시 그 뒷장에 있는 답을 보신 건 아니시죠? 네. 이게 그 기대 수명치, life expectancy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보시면 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기대 수명치가 40살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이제 뭐 기대 수명치가 80 이러면 뭐 그거는 전혀 우리가 놀랍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40세를 넘어서 80세, 100세까지 살게 된 시기는 최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40세만 넘어도 와 오래 살았다 얘기했고 60세가 되면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 돌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놓고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등장했던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실이었습니다. 그죠? 실은 우리가 장수를 의미하고 오래 사는 게 굉장히 큰 복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돌잡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 안 놓죠. 그죠? 왜냐하면 오래 사는 걸 너무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게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의 타이틀은 이제 기대 수명치인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게 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래 살게는 됐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잘 사는가 웰빙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이 1등을 한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대 수명치가 물론 이게 발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 기대 수명치가 싱가포르이 지금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을 내면 한 84.5세 정도 되고요. 이제 일본이 여태까지는 장수국가의 대명사였지만 일본보다 평균 수명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면 남자는 79.5세, 여자는 85.5세에서 지금 평균 수명치가 80세를 넘어섰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평균 기대 수명치는 80세가 넘었지만 평균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보면 이거는 아직 70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든지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 노화에 따른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노화와 관련해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 정신 건강이 됐건 육체 건강이 됐건 문제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만 이거를 직면하게 됐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 의료 비용이 너무나 비싸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 노년층의 인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학교에서 배웠던 이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아닌 다이아몬드형을 지나서 이제는 역삼각형의 구조, 노년층이 훨씬 많아지고 젊은 층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흔히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 고립화 현상, 또 외로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가되는 자살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똑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재빨리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문제가 최대한 늦게 발생하도록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물론 젊은 층에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지만 반대로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60세, 70세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현재의 그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만 노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한계들이 당연히 있죠.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 에이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이제 삶의 질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성공적인 에이징, successful ag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것과 또 거기에 추가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느끼는 점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노화를 잘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거기에 동일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successful aging의 개념이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이 액티브 에이징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 능동적인 액티브한 에이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을 그 개념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삶의 질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질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잘 조합을 시키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영어 단어로는 empower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이분들이 그냥 수동적이고 케어를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떤 본인이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어로 이제 dignity라는 말을 쓰는데 존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그 서포트를 해줄 때 이제 기술의 힘을 얻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스마트 에이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코테이션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런 그 명언을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게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HESS라는 기관은 이제 Center for Healthy and Sustainable City의 줄임말인데 저희 학과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난양 공대에서 한 12억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5년 프로그램으로 이 연구소가 하나 설립됐고요. 여기서 주된 분야로 보는 것은 이제 그 의료, 건강과 관련된 그 분야를 하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도시가 얼만큼 거기에 능동적으로 잘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어떤 테러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시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인터제너레이셔널 본딩이라고 해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약간 세대 간의 벽과 갈등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잠깐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는 50년밖에 안 된 국가거든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50년밖에 안 되는 국가인데, 이 현재는 영어와 만다린을 같이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를 건국한 건국 세대, 그 파이오니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국 세대의 이제 어르신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시긴 하는데 만다린을 쓰시는 게 아니라 호케인이라는 어떤 그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분들과 젊은 세대가 어떤 세대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 자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그 오해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게임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과 이제 그 노년층의 참가자들이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한 팀에게 이제 뭐 상금도 주고, 이런 걸 이제 전국적인 그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프로젝트는 밑에 보시면 헬스 코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아니고, 한국으로 보면 이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도우미, 이런 아니면 이제 그 사회복지사,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그런 직업군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직업군인데, 이게 어떤 특히나 노년층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들, 의학적인 지식들이나 이제 상담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예를 들면 어떤 그 당뇨나 이런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각종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충고를 드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런 새로운 직업군을 훈련을 시키는데, 젊은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그 노년층이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킨다면 더욱더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육을 받는 분들을 이제 은퇴하신 분들, 노년층의 같은 동년배나 그 나이보다 조금 어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헬스 코치 트레이닝 수업을 들어서 이분들이 그 파트타임으로 비정규직이겠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일을 계속 함으로써 본인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챙길 수 있고, 또 노년층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저희 학과에서 하는 연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를 세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노년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깰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제가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노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를 하는 목적은 그 스마트 시티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외되는 계층에게 그냥 그 수동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이분들이 어떤 이 스마트 시티의 드라이브에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요양원 정도 될 텐데요. 싱가포르에서는 Long Term Care Facility라고 해서
이제 그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노인분들을 이제 지내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이고 수입이 없고 그 다음에 연세가 이제 뭐 한 70세 이상부터 9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물론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겪으시지만 같이 사는 분들끼리도 사실은 잘 교류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서로 사회적인 교류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던 게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각 세션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서로 어떤 그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활용을 해서 한번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해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6주 정도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이제 그 일주일에 3번 1시간 반 똑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되 이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보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젠가라든지 우노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통적인 게임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15분 정도가 됐고 또 다른 그룹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분들은 이제 위라는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비디오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벌써 한 7, 8년 된 연구인데 이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도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냐 못한다 이런 선입견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시죠. 근데 저희가 한 2번 정도 트레이닝 세션을 가졌어요.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게다가 위라는 게임은 이제 우리가 그 조이패드를 가지고 버튼 눌러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 컨트롤러를 직접 움직여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야구 게임이면 이 보시는 이 컨트롤러를 야구 배트처럼 정말로 휘둘러서 하는 게임이고 테니스를 하는 게임이다 그러면 이걸 테니스채처럼 휘둘러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갑자기 이제 5분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을 좀 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환경을 가지고 6주 동안 저희가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차이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6주 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각자 생각할 때 이게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위 게임을 했던 그룹은 그 육체적인 활동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도 훨씬 더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셀프 에스팀은 자존감이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의 가치 어떤 자존감도 높아졌고 이제 외로움도 줄어들었고 그 센터에 대한 어떤 소속감도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을 만약에 여기 해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을 할 때 다 같이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한두 명밖에 게임을 못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분들이 희한하게도 그 게임을 그냥 같이 보지 않고 게임을 할 때 훈수를 두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이 같이 그것을 관전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전략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이때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할 텐데 서로 이제 팁을 공유를 하고 이런 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정말 게임이 어떤 마술과 같아서 그냥 게임만 하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게 되면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인 어떤 서로 간에 대화하는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보드게임을 하신 분들은 게임을 하는 시간에는 뭐 그 게임을 즐기셨을지 모르지만 서로 뭔가 대화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신 그룹에서는 대화가 많아졌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하게 저희가 게임을 사용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19쌍의 경우에는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분은 이제 그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분 해서 그 두 분을 한 팀으로 엮어서 19쌍은 같이 게임을 했고요. 똑같이 고등학생 한 명과 노인 한 분은 18쌍이 돼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세션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사회봉사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보통 하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노래방 같은 거 같이 노래를 한다든지 뭐 빙고 게임을 한다든지 같이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한 그룹은 기존에 하던 활동을 그냥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같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발견했던 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뭐 통계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게임을 하고 나서 이 그룹이 6주 후에 저희가 두 게임을 한 그룹과 게임을 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세대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드신 분들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세대 간의 어떤 걱정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게임을 한 그룹에서 한해서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층에 대한 어떤 태도, 노인분들은 고등학생들, 젊은 세대에 대한 태도가 게임을 한 그룹에서만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서로 다른 그룹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이 그 그룹이 서로 잘 섞이지 않습니다. 이 서로 다른 그룹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이후에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일을 들여야지만 이분들이 서로 친해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꼭 게임이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가 게임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즉 게임은 젊은 친구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하는 거고 재밌어하는 부분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아서 생각하시지만 게임에 관해서는 젊은 층에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게임을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이 자기의 어떤 나이가 드신 파트너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왜냐하면 본인이 재밌어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나이 드신 분도 이 게임에 관해서는 젊은 친구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선입견도 바뀌었죠. 젊은 층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게임을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설명도 안 하고 퉁퉁거리고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게임을 같이 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설명도 잘해주고 같이 배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이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IT 강국이다 보니까 거부감도 좀 적으시고 잘 쓰시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영어도 안 되고 또 맨더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위축되고 어떤 교육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근데 싱가포르이 지금 전체 국가가 스마트 네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물건들을 가져가서 스캔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이제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 시스템 같지만 실제 써보시면 이게 에러도 많이 나고 좀 쓰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막 쭉 서 있는데 이걸 했는데 잘 안 되면 저도 몇 번 써봤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부담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그 자동화 시스템을 잘 안 쓰게 되고 줄이 길어도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노인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현금 인출기 있죠. 현금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도 잘 못 쓰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노인정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그 현금 인출기 카드를 주고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가서 한번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지만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으려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고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런 두려움과 당혹감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 비디오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건데 증강현실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시면 사진 찍을 때 뒤에 초록색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뭐 뉴욕도 되고 뭐 하와이도 되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초록색 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상현실을 투영하는 거고요. 지금 보실 그 비디오에서 왼쪽은 실제 사용자가 머리에 그 가상현실 기구를 쓰고 사용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 피실험자가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가상현실의 공간입니다. 보면 이 가상현실 속에 실제 이 사용하는 사람의 손이 투영이 됐죠. 그래서 가상현실 가운데 이제 ATM 기계가 있고 실제 자기의 손을 이용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그냥 초록색 벽에 이 가상현실 그 도구를 머리에 쓰고 사용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이렇게 가상현실과 거기에 투영된 자기 손을 이용해서 이제 이 ATM 기계를 현금 인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화돼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은 그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담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이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스텝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려면 순서를 이렇게 하고 뭐 패스워드를 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노년층 분들에게 트레이닝을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직업 훈련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한항공처럼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짐을 비행기에서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힘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꼭 힘이 센 젊은 사람일 필요는 없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은퇴하신 분들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와도 일을 하고 헬스코치 프로젝트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아이디어는 스마트 시티로 가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노년층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allowed to speak in English, right? Yes. Okay, good, thank you. Alright, so the title of my talk is, okay, so the title of my talk is Perspectives on Creating a Society for All in the Age of AI. I was thinking of maybe being in the City of Opportunity session, so I was horrified to see that I was in the City of Joy. So now I'm thinking how to make this a presentation for the City of Joy right now. And I've sort of come up with this. One way to think of this is when you have a party like this is like a great event. And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people from the Daegu Creative City Forum and also my friend Han in preparing this session. This kind of session, this kind of event takes a lot of preparation. Now, to have a good party requires a lot of preparation, a lot of thinking. And this is sort of like the idea of my presentation. If we are going to prepare for what's going to happen, we're going to have to think hard and try to figure out a way in how to have a better society. So the overview of my talk today is going to be about redefin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era of AI. I'm going to give you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is from my nation. And then the second part is more of a little bit of entertainment. How many of you are a little bit tired? Yeah, me too. Yeah, so I'm going to give you a little bit of entertainment in the part 2 of my talk, which is going to be what can AI do and why worry about cybersecurity. And this part is not in the booklet because it's sort of breaching a lot of privacy of a certain person, so I will talk about this later. Number 3 is the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and number 4 is the policies and possibilities, state society issues. This is the area which is sort of answering or giving maybe ideas for the city of Daegu from my perspective. So to continue on, what Yoko was talking about, I'm going to sort of continue on. This is coming from the Japan Statistical Yearbook, where this is the projection for from now until 2060, where we have a super age society coming, and where the light blue i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going to be age 65 and plus. Now, even now already, we're at 2020 right now, and already we're at a very critical point, and this is going to get even further. Another problem that we're going to have is that we're going to have a decline in population. Now, this is inevitable. This is something which is going to happen, and it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have to prepare. So there's a lot of research going on about this, on how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One colleague of mine in Osaka University is developing new cheaper ways to measure brainwaves. Right now, you have to use CT scan, very expensive equipment. The person developed something which is under $100, $100 US. So this is all of this is very new. We've been spending a lot of money on how to make people live longer. Now we're going to have to prepare on how to handle that. So, as politicians always do, and also as bureaucrats do, they come up with ideas, and the Japanese solution to this is something called Society 5.0. Now, what is Society 5.0? Society 1.0 was the hunter-gatherer society. Society 2.0 was the agrarian society. Society 3.0 was the industrial society. 4.0 information society, and now we have 5.0. So 5.0, we're going to have IoT, so this is sort of a relation with Industry 4.0.
And also we are going to have a lot of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ll in all, this is sort of like a very, very complicated way of saying we're going to be using social innovation for better well-being of society. Not that I'm being critical about this. You see the camera, so I'm very positive on this. Now, I'm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bit more on AI, the benefits of AI. I was thinking about this, and I was thinking, what can AI do? AI is going to be good for us in doing things that we're not good at. So for example, if you hate cooking, for example, you are the cook for the family, but you hate cooking. So what is going to happen? Okay, what am I going to have to buy today? What am I going to prepare for my kids? AI can give you all kinds of menus, give you ideas on what to make, and if you keep on feeding the AI of the dishes that your family likes and dislikes, you're going to be able to make a very good repertoire. So this is going to assist you in giving you menus and recipes. Driving, for example, if you hate driving, a lot of technology is being used for assisting driving now, and sooner or later, AI is going to be able to drive for us, hopefully. I have a person in my university who is doing research in this, and he says, no, don't do it. But let's hope it will happen. Cleaning is already happening. The Roomba does a fairly good job in cleaning, at least better than me. The Roomba works much more than I do. So in a few years, it can sort of do this. But for example, there are some things which are not good for AI. And one of these things is something called transferring emotions. For example, fine dining. Now, a robot can make sushi. Does it taste good? Not really. The robot sushi maybe costs less than $1. But if you go to a proper sushi place, it'll cost, the same thing will cost 10 times more. Which do you want to eat? I prefer the one that costs 10 times more because it tastes better. Now, so all of this technology is great, but what about for the people who are afraid of technology? There is technophobia. A lot of people hate technology. A lot of people in my generation hate using computers. The reason is because computers were very difficult to use. Now, redefining the digital divide is the title of the first section of my talk. So, up until now, the digital divide has been about who has IT and who doesn't. But now, I think the idea of IT literacy has changed a little bit. So, in one perspective, people have been saying, okay, everybody has smartphones. I think everybody in this room has smartphones. The digital divide is over, right? Maybe, but maybe not. So is this true? What does it mean to be IT literate is the question that I want to ask. So for example, we have information literacy, we have something called computer literacy, and we have something called network literacy to define IT, being IT literate. But nowadays, we are seeing a lot of things happen to us. For example, we have seen a lot of scams. Most of you have probably received one email from a Nigerian, right? So you have scams, we have fake news, we have polarization, and we have breaches of privacy. Now, we're going to think about how to prevent this. So these are the elements of the new digital divide and IT literacy. How do we understand big data? What is AI? What is machine learning? How does this make fake news? What are deep fakes? So I'm going to give you an example of what AI and machine learning can do. So this is the second part. This is more for your entertainment because you and I are both tired. Okay? So,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GPT-2? One? No? Two? Okay. This is the title. This is the name for OpenAI's language model. So
what this is this is 1.5 billion parameters. To give you an easy understanding of what AI is, what you do is you feed a computer a lot of information. So for example, what is a cat? What is a dog? And if you keep on giving pictures of cats and dogs, the computer will learn enough and will make a separation of saying, this is a cat, this is a dog. So the same thing can be used for example, handwriting. For example, numbers, 1, 2, 3, 4, 5. Some people write beautiful numbers. My handwriting is horrible, so, but AI now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I'm writing the correct number. So going back to GPT-2, this is sort of, it's something that can become a fake news generator. Now, what is the problem of a fake news generator? This means that all you have to do is give the AI one sentence and the AI will make the whole article. Now, right now, because GPT-2 does a very good job at doing this, the only thing released is 345M. So this is 1/4. So it's 75% more stupid than GPT-2. But it's something that has been released for discussion. So I feed it 345M. So this is for 345M. I fed a sentence, a magnitude 5.2 earthquake shook Japan this morning. And this is what came up. So everything after the red line is generated from 345M. So this is all automatic. It comes out instantly. It's not clear exactly why the quake occurred, but it was felt in many areas. At least 8 people were injured in the earthquake near Honshu,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s from Japan's Hokkaido Prefecture. And this news article continues on like this. Okay? Now, this is being al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f somebody with a wish to make people believe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like this can continue generating this type of news and keep on posting it, and then some people will search this and find, oh, there was an earthquake in Japan, right? Fake news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o, don't you think that was pretty good? Yeah. Hmm? So there's another one. So let's give 345M another line to work with. So Trump has declared war on North Korea. This is the second one that I fed. And this one is pretty amazing too. So, well, we'll call it the Great Global War on Terror. Doesn't this sound like Trump? Right? And this continues on talking about North Korea began its third nuclear test. Trump vowed to start a total, complete, and total destruction of the terrorist regime that supports terrorists worldwide. Now, all of this is being generated by the 345 million parameters automatically. It happens all in front of you and continues on like this. And even this final part, the world will never understand what I'm going to do, but perhaps they will wonder why we're getting off. I'll tell you, we're going to get back into business as usual. This sounds like Trump. This is very good. I can't do this, but 345M did this. Now, imagine what GPT-2 can do. So this is the scary part about AI. Now, are you scared of this? A little bit? It's alarming. So, what can AI do? AI can pollute news feeds like this. So, for example, if somebody with bad intent decides to use AI to pollute our news feed, it can do it, and people will believe it because it sounds like it. It sounds real. It sounds genuine. Now, the next part is why worry about cybersecurity. Now, all of you have probably experienced something about some problems about cybersecurity. This part is a part which was shared to me by a friend, Dr. Mohammed Al-Guindi. This person is cybersecurity for the UN, so he does work for locating terrorists and
everything scary, which I don't want to do. But he's very brave, and he works in Egypt and he does this stuff. So, and it's interesting. You should try this as well. I don't do this often, but I do this every one. How many of you know this one? This website called 1 Million Tweet Map. You know? Yes? Okay. So if you enter into Google or anything that you use, hashtag 1 million tweet map, it gives you a map of the world with all the tweets going on at the moment. Okay. This is pretty spectacular. And what happens is, for example, this is the global map. It's a little bit difficult to see. And then, if you can sort of like focus on into a geographic area, like Daegu, this is the map of Daegu, you can see people tweeting right now, okay? So I was having coffee in my office on Tuesday morning this week, and I was thinking, oh, maybe I should add this into the presentation. So I started looking into 1 million tweet map, and I found a person, this person, GW Gonsu. Okay, if you're in the audience, I'm very sorry. But I will try to protect your privacy as much as I can. But anyway, this person mentioned this on Twitter. I can't read Korean, so I don't know what he said. But anyway, so I now know this person is at GWONSOO. Okay. Now the next thing that I do is I sort of like go onto this person's Twitter account, and I'm able to find. I tried best to hide his face. Okay. All right. And then the next thing I can do is, how many of you know geosocial footprint? No? Okay. This is also available on the internet. All of this is free. Okay. So if you Google geosocial footprint, you can find the website. And then I typed in at GWONSOO, and then it gives you a heat map of the person of where he's been tweeting. So I looked at this. And so he's been sort of like in the south, but mainly in Korea. So I sort of focused more on Korea. And then I can tell that this person is mostly located around Incheon. Okay? So next I clicked on Incheon, and then I sort of like focused more. And then I was able to find that this person is probably most active in this area. Okay? So most probably this person lives in that area, probably in this area. Don't you think? Okay? So next is, let's focus on Daegu. So where has Gonso been? So Gonso has been in this area of Daegu. Is this a shady area of Daegu, or is this a healthy area? It's a good area? Good area. Okay, good. So I've sort of saved the reputation of Mr. Gonso. Okay? But all of this is available. All of this, if you don't lock your account, all of this is available. So if you've erased your Twitter account already, you don't have to do it as long as you have it locked. Okay? So this is the part which was sort of the entertainment part. And now I'm going on to the third part of my talk, which is more of what should be addressed by the city of Daegu, and what I can maybe advise. I have different colors, so the parts in red are the threats, and the parts in blue are the opportunities. So there's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improvements, opportunities, and winners. Let me go into detail. So if we look into what happens when there is further digitalization, there's going to be more complexity in society.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nd there are going to be more voices and new forces. What this is going to lead to, in a bad way, are the cyber cascades. This is going to lead to polarization. And this is also going to lead to new dynamics, such as filter bubbles, where we can only listen to the things that we want to see. Okay? But if we are able to overcome this, there's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Now, from the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there is going to be more volatility.
So there's going to be new change.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be drastically changed. And all of this, especially if you're over 50 like me, is very scary. You don't want change. You're getting used to what you've been doing now.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new anymore, right? So but this can mean that there are improvements, there are possible ways of improving what you have. The third thing, because we have so much digitalization, things are going to be more ambiguous, they're going to be more uncertain, and this is going to make things very difficult to predict. Not being able to predict is very scary. If you can't see where you're going next, you don't want to go forward. But if this is true, there's also chances for opportunities, new opportunities. So in combination of this, there's going to be more imbalance and more confusion, but there are also going to be people who can overcome all of this and become winners. Now, other concerns of AI and robotics. So we've had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through this transition, we've seen a lot of technology go obsolete, right? But we've been able to sort of predict social change. Will that remain the same? I'm not sure. Okay. One thing that is happening in Japan, which is unfortunate, is that a lot of AI is already replacing, or is going to replace a lot of our workforce. This is inevitable, because economy has to be efficient. So if the AI is more efficient than people, the AI is going to win. So this is going to be very true in financing, where people who are working in finance are going to lose their jobs because AI is going to take over what they are doing. So the concern is, how are we going to survive in the age of AI? Up until now, Japan has always been very open towards robotics. I don't know if it's from the animation, I don't know if it's from the historical past, but Japan has always been sympathetic or empathetic to including more robots into society. Now, one concern is, if we're going to have robots work, what's going to happen to, for example, like the pricing of energy, food, medicine, or education? Are we going to pay robots? Are we going to employ robots?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accompany this. There are a lot of implications that accompany this. And these are the things that we'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fairly soon, from my perspective. And then going on to the possibilities of digitalization. I'm sorry about the flickering of the screen. This is making it very difficult. But you can look at the booklet because it's the same. As we are talking about the City of Joy, we want this to be more about the utopia ahead of us, not the dystopia. In order to have this utopia, we have to prepare not to make it into a dystopia. Okay? So, what will happen with the advances of digital communication? And this is a word that sort of stuck with me. The unraveling of an informed democracy is something which sort of stuck to me. It was a word that was used by Neil deGrasse Tyson, and it's been bugging me. Somehow, because we have so much information that's not contributing to our society, I have this sort of like same fear with Neil deGrasse Tyson, where our informed democracy is sort of falling apart. But what we want to do is sort of have fortification of society, right? And instead of having all these mobs, we want people to be sort of able to collaborate. Another thing that sort of is bugging me is the idea of the singularity. The singularity idea is something that's been popping up in every once in a while in popular culture, and this is the
this is the idea where like computers are going to surpass humans. Okay. Now, if you are able to sort of like for example, if AI can enhance human human needs, if AI can sort of like create a more hospital environment, that's fine. But there's also the possibility where AI will be the singularity, that it will take over humans. Now that's something that we also have to prevent. As I mentioned earlier, AI, there's a possibility of AI taking away our jobs. The current Japanese policy right now is kind of scary. They sort of keep on increasing the retirement age. So the retirement age used to be 60 for my university, and that went up to 63, and now it's to 65, and there are other universities going up to 70. I want to retire, don't you? Yeah, so, but there's the other part where AI might take away our jobs. Now, if they are going to take away our jobs, then we're going to have to create some sort of way to sort of like provide safeguards for normal citizens. And one idea is maybe to have maybe possibly a basic income. Now this is a controversial idea, but giving an income, whether or not you work, to everyone in society. Very controversial. Most Japanese people say no. I'm not really sure about this. And then we have state-society issues. So digitalization might change society, it might destroy society. It might provide rapid change, or it might provide new types of confusion. So hopefully, digitalization can give us safety and security control, but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risks. I'm probably repeating myself, but we need an informed democracy. We all need to have people have better information channels, and so that we can make better decisions. And then also we need to avoid Orwellian solutions in controlling too much through information, but also avoid a dystopic future society by lack of control as well. So today, I talked about redefining the digital divide along with AI, along with th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in Japan. And then I talked about what AI can do and sort of scare you into probably erasing your Twitter account. And then I talked about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and then policies and possibilities and state society issues. Okay, so thank you. 네.